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2번부터 문제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2번. 폐수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폐수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것은 COD를 뜻하는 거죠. 산성 100도씨 과망간산 칼륨법으로 측정하였다. 바탕시험에 적정에 소비된 0.02호 노르말 과망간산 칼륨 용액의 양이 0.1ml, 시료 용액의 적정에 소비된 0.02호 노르말 과망간산 칼륨 용액의 양이 5.1ml일 때 COD는 단 0.02호 노르말 과망간산 칼륨의 역가는 1.0, 시험에 사용한 시료의 양은 100ml이다. 자, 여러분들이 공식을 보시게 되면 COD라는 농도 mg per 리터는 B-A 곱하기 F 곱하기 1000 나누기 V 곱하기 0.2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B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시험 용액의 적정에 소비된 양이에요. 그래서 5.1ml가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A라는 것은 바탕시험에 소비된 0.1ml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F라는 역가는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V라는 시료량은 여러분들 V는 100ml가 되기 때문에 리터로 고치면 0.1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사용하는 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COD mg per 리터를 단위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B-A 곱하기 역가 F 그리고 0.2 나누기 V, 그래서 V를 리터를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서술되어 있는 식과 제가 지금 서술된 식의 차이가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서술된 게 조금 간단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문제풀이에서 V는 단위가 ml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ml로 들어가는 값을 리터로 고치기 위해서 1000을 곱한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서술해 준 이 식을 쓰시는 게 편해요. 공정시험법에 나와 있는 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일괄적으로 제가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인 풀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mg per 리터는 대입하는 과정은 비슷해요. 자, B-A가 되니까 5.1- A가 0.1이죠. 그리고 팩터라는 값이 1.0입니다. 곱하기 0.2가 되겠고, 그리고 시료가 100ml니까 0.1L.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10mg per 리터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식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에 있는 식을 쓰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식을 쓰셔도 되고, 단지 여러분들이 편한 식을 선택을 하되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식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3번, 레이놀드 수의 관계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서 레이놀드 수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상태를 판별하는 척도죠. 우리가 보통 상태라는 것은 척류와 난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척류라는 것은 물의 흐름이 일정한, 그리고 난류라는 것은 물의 흐름이 불규칙적인 것을 뜻해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레이놀드 수 자체의 식을 보시게 되면 레이놀드 수 R이라는 것은 dV로, D라는 것은 입자의 직경, V는 속도, 로우는 밀도입니다. 그래서 dV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관성력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라는 점성계수가 점성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관성력에서 점성력을 나눠준 값입니다. 자, 따라서 인자에 보시면 입자의 지름 D가 있죠. 그리고 액체의 점도 마이크로, 그리고 입자의 속도 V. 그래서 관계가 없는 것은 비표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레이놀드 수 공식에 대한 인자들을 묻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답은입니다.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천의 유량이 1000m의 삼성 per 1, BOD의 농도가 26ppm이며 이 하천에 흘러드는 폐수의 양이 100m의 삼성 per 1, BOD의 농도가 165ppm이라고 하면 하천과 폐수가 완전 혼합된 후에 BOD 농도는 단 혼합에 의한 기타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조건 자체를 제가 그림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천의 유량이 여러분들
유량에서 유량을 Q1, 농도를 C1, 그리고 폐수에서 유량을 Q2, 농도를 C2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를 CM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러면 하천의 유량 1000m의 삼성포 1이 Q1이 되는 거죠. 그리고 BOD 농도 26ppm이 C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폐수의 양이 100m의 삼성포 1이니까 Q2가 되는 거죠. 그리고 BOD 농도 165ppm이 C2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완전 혼합됐을 때 혼합된 후의 BOD 농도라고 그랬으니까 혼합된 후가 여기죠. 이 지점에서의 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는 여러분들 Q1, C1을 곱하세요. 그리고 Q2, C2를 곱해요. 그리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우리가 농도를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량의 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여러분 혼합 공식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점에서의 유량과 농도, 두 번째 지점의 유량과 농도를 곱한 다음에 더하고 그리고 첫 번째 지점의 유량과 두 번째 지점의 유량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서 Q1, C1 있죠? 이 두 개를 곱하세요. 자, 그리고 Q2, C2가 있죠? 이 두 개를 곱하세요.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더해줘요. 더해준 다음에 어떤 값으로 나타내나요? 더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Q1과 Q2를 더해서 나눠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자, 따라서 계산을 하면 38.64pp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오염원별 합폐수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것은 합폐수라는 것은 하는 하수, 폐는 폐수가 되는 거죠. 합폐수 발생량이 가장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가장 많은 것은 사람이 가장 많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하수의 양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가번이죠.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수분 및 고효물 함량 측정에서 필요한 실험기구와 거리가 뭔 것은 가번의 청발 접시, 라번의 전자저울, 다번의 자르 테스트, 라번의 대시게이터. 여러분들 자르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응집을 하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응집제를 주입하고 급속 교반을 하고 완속 교반을 하고 정치를 시켜서 상당수를 분석하는 방법이 자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자르 테스트라는 것은 오염 물질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응집제의 종류와 적정한 응집제의 농도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답번이 됩니다. 그리고 37번에 보면 탄소가 6kg이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자, 여러분들 탄소입니다. 탄소가 C죠? 탄소가 완전 연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CO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CO2가 나왔을 때 이산화탄소의 양을 중량으로 그리고 탄소가 6kg 나와 있으니까 전부 다 탄소와 CO2를 중량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12kg의 탄소는 원자량과 분자량이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CO2의 분자량은 탄소가 원자량이 12, O가 원자량이 16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44kg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탄소 6kg에 해당하는 CO2가 얼마냐? X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대각선으로 여러분들이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22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2kg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인구가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1인 1일당 쓰레기 발생량이 평균 1kg이다. 적재 용량이 4.5톤 트럭을 이용해서 하루에 수거를 마치려면 최소 몇 대가 필요하냐. 자, 이 문제도 지금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되는데 기준이 뭐냐 하면 적재 용량이 4.5톤짜리의 트럭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럭 한 대의 적재 용량이 4.5톤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쓰레기 발생량을 톤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쓰레기 발생량을 톤으로 만들어서 기준치가 되는 적재 용량을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의 발생량을 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1kg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kg per 인일. 그러면 여기서 인구수를 곱해서 인을 없앱니다. 인구수가 10만 명. 그래서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꿔요. 그러면 1kg은 10의 마이너스 3승톤이 되는 거죠.
왜 여기서 킬로그램을 여러분들 톤으로 바꾸느냐 하면 지금 기준치에 차량의 기준치의 적재 용량이 톤으로 나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대당 4.5톤으로 나와 있으니까 4.5톤을 나눠줘서 계산하면 22.2대가 나오죠. 그런데 차량이라는 것은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필요한 자동차의 대수는 23대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치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주어지는 쓰레기의 발생량 자체를 기준치의 단위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쉽게 답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번에 보면 다음 폐기물의 감량화 방안 중에서 폐기물이 발생원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발생원 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하는 발생원 대책입니다. 다음에 적정 저장량 관리, 다음에 과대 포장 사용 안 하기, 다음에 철저한 분리수거 실시, 라번에 폐기물로부터 회수 에너지 이용. 39번의 정답은 라번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폐기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조치사항을 찾는 문제인데 지금 폐기물이 발생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라번과 같은 경우에서는 사전 대책이 아니고 사후 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전 대책이 아닌 것이 정답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RDF의 구비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RDF의 구비조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 RDF가 어떤 연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RDF라는 것은 여러분들 도시 폐기물 중에서 연소가 가능한 물질, 주로 어떤 게 있어요? 뭐 종이류라든지 비닐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종이 제품이나 비닐 제품을 아주 잘게 파쇄를 합니다. 잘게 파쇄한 다음에 제가 들고 있는 펜의 크기로 압축을 시켜요. 그래서 압축을 시켜서 만든 연료가 RDF, 고형화 연료가 되겠죠. 자, 따라서 조건이 아닌 것을 찾아보시면 답은 열 함량이 높고 동시에 수분 함량이 낮아야 한다. 여러분들 특히 수분 함량에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수분 함량이 낮아야지 연소가 잘 되죠. 그리고 답은 염소 함량이 낮아야 된다. 여기서 염소라는 것은 오염 물질이에요. 그래서 오염 물질의 함량이 낮아야 합니다. 다음에 미생물 분해가 가능하며 재의 함량이 높아야 한다. 미생물 분해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재의 함량이 낮아야 됩니다. 재의 함량이 높다는 소리는 그만큼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라번의 균질성이어야 한다. 그래서 잘못 설명된 문구는 답은, 정답은 답은입니다. 그래서 RDF에 대한 설명들도 상당히 잘 나오죠.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3성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여기서는 폐기물을 구성하는 3성분. 보통 우리가 폐기물은 수분, 회분, 가염분. 가염분이라는 것은 타는 성분을 가염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염분, 수분, 회분이 3성분이니까 무염분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무염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42번 문제를 보시면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HHV는 폐기물의 고위 발열량, H는 폐기물의 원소 분석에서 수소 조성비, W는 폐기물의 수분 함량, 600은 수증기 1kg의 응축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의 정발 잠열 또는 수분의 응축률을 제외한 값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수분의 응축률이 별도로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의 응축률이 얼마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증기 1kg의 응축률은 600이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600이라는 값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바르게 된 설명은 답은에 대한 설명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답은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대입을 했을 때 여기서 H는 퍼센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을 떼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W 수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퍼센트를 그대로 넣게 되면 600 대신에 6을 대입을 해서 식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63번 밀도가 0.4톤/m의 삼성의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밀도가 0.85톤/m의 삼성으로 압축하였다. 압축비는 여러분들 압축비에 관계되는 문제는 무조건 잘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3번도 상당히 잘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우리가 압축 전의 부피에서 압축 후의 부피를 나눠주면 압축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분자에서 톤이라는 중량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역수를 취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설명도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역수를 취하면 미터의 삼성이 분자로 가죠. 그럼 미터의 삼성이 부피니까 첫 번째 0.4톤/m의 삼성 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피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0.85톤/m의 삼성을 역수를 취하세요. 그럼 부피 2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부피에서 두 번째 나온 부피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바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13이라는 압축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단위가 가지고 있는 1톤 또는 킬로그램이 단위가 나와 있으면 1kg에서 나눠주는 값이나 실제로 역수 취하는 값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 위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일반적인 설러지 처리 계통도로 바르게 한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설러지 처리입니다. 설러지를 처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물을 처리하는 과정과 설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은 달라요. 우리가 하수나 폐수를 처리한다는 소리는 하수나 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그럼 그 오염 물질을 생물학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가라앉는 찌꺼기가 있어요. 그 가라앉는 찌꺼기가 설러지입니다. 그래서 설러지 처리라는 것은 수처리를 하고 남은 부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농축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농축조에서 소화조로 가죠. 이 소화조의 과정은 안정화 과정입니다. 자, 안정화 과정에서는 현기성 소화와 호기성 소화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계량조로 가서 물을 쉽게 탈수를 시키기 위해서 약품을 주입하는 계량조. 자, 그리고 탈수, 건조, 소각, 매립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무조건 농축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니까 농축이 아닌 것을 지우세요. 그 다음에 소화조로 들어가서 안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탈수가 된 상태에서 건조가 일어나고 소각이 되겠죠. 따라서 계량이 들어가니까 정답은 나번이 되죠. 상당히 잘 나와요.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에서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고려할 사항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고려 사항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처음 수거 지역은 차고지에서 가깝게 설정한다. 나번이 U자형 회전을 피해서 수거한다.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수거한다. 라번에 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지점은 하루 중에서 가장 먼저 수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루 중에서 가장 먼저 수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수거 노선을 정했을 때 시계 방향인가요?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인가요? 시계 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정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구예요. 당연히 뭐 문제가 아주 잘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가스 인여열을 이용해서 보일러에 주입하는 물을 예열함으로써 보일러 드럼에 발생되는 열응력을 감소시켜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는 장치는 이 문제의 핵심은 물을 예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예열할 수 있는 장치를 찾으시면 되겠죠? 따라서 물을 예열할 수 있는 장치는 절탄기, 이코노마이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탄기라고 나올 수도 있고 영어로 이코노마이저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물을 예열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수거는 효율을 결정을 하고 수거 작업 간의 노동력을 비교하기 위한 단위로 옳은 것은 우리가 수거 효율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거 효율을 결정을 한다는 것은 MHT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MHT라는 것은 man, hour, 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man이라는 게 뭐죠? 수거 인부 수. hour라는 것은 수거 인부들이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 그리고 톤이라는 것은 수거 폐기물 양입니다. 자,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번의 나번이죠. man, hour, 톤. 나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 MHT라는 man, hour, 톤이라는 값 자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죠?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48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내륙 매립 공법은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구획을 정해서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획을 정해서 매립한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셀공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셀공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죠. 왜 셀공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면 만약에 지하수에 여러분들 그 폐기물에 침출수가 생기게 되면 이 구획에서만 침출수가 있는 거예요. 옆으로 이동을 못 하죠. 그리고
가스가 발생을 해서 화재가 난다고 해도 이 구역에서만 화재가 나고 옆으로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안전한 공법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바르게 된 설명은 가번의 셀공법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수중투기공법이나 다번의 순차투기공법, 라번의 박청뿌리공법 같은 경우에서는 해안매립공법이 되죠. 여러분들은 내륙매립공법과 해안매립공법을 반드시 비교를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내륙매립공법은 셀공법 외에도 뭐가 있어요? 셀공법과 비슷한 샌드위치 공법, 그리고 더미를 형성해서 압축을 하는 압축매립공법, 그리고 도량형 공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안정된 매립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가스는, 여러분 여기서 매립지라고 하면 혐기성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혐기성 상태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CO2와 CH4죠. 자, 그런데 안정이 된 매립지라고 하면 거의 매립이 종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매립이 종료됐다는 소리는 발생되는 가스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CO2가 45% 정도, 그리고 CH4가 55% 정도가 발생했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뭐가 되는 거죠? CH4라는 메탄가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각로에서 완전 연소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3T입니다. 3T라는 것은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T가 들어가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시간은 타임. 그래서 적절한 체류 시간. 자, 그리고 온도라는 것은 템퍼러처입니다. 그리고 혼합이라는 것은 튜브런스죠. 그래서 완전 연소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85%의 함수율을 갖고 있는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건조를 시킨다고 했어요. 함수율이 25%가 되었다면, 자, 그러면 건조를 기준으로 해서 건조전이 85%니까 건조전의 P1이 85%입니다. 그리고 건조를 시켜서 함수율이 25%니까 P2가 25%가 되는 거죠. 쓰레기 1톤에 대해서 정발하는 수분의 양은, 그럼 여러분들이 정발하는 수분의 양은 건조 전의 쓰레기에서 건조 후의 쓰레기를 빼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1톤이라는 것은 W1이 되는 거죠. 건조 전의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1톤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00kg.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식에서는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1 자리에 여러분들이 얼마를 대입하느냐면 1000kg. 그리고 P1 자리에 85%. 그리고 W2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P2는 25%. 그래서 여러분들이 W2를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200kg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건조 전에 쓰레기 양이 1000kg이었고 건조 후에 쓰레기 양이 200kg이었으니까 중간에 1000kg 마이너스 200kg의 차이가 800kg이 나는데 800kg은 건조가 되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뭐가 제거됐다는 소리죠? 수분. 그래서 수분의 정발량은 800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철저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분석 시료를 얻기 위해서 시료의 축소 방법 중에서 다음 보기에서 해당하는 것은, 가장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문제냐 하면 시료 축소 방법이에요. 시료 축소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자, 이 시료 축소 방법 세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구획법이라는 게 있고 교호사법이 있고 원추사범법.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방법별 설명이 주어지면 이 문제처럼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꼭 해주시는데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축소 방법 세 가지에 대한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대시료를 네모꼴로 10개 균일한 두께로 편다.
이것을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해서 20개의 덩어리로 나눈다. 그리고 20개의 각 부분에서 균등량씩 취한 다음에 혼합하여 하나의 시료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해서 20개의 덩어리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문구가 나와 있으면 정답은 나번의 구획법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하면 자, 폐기물이 이렇게 있어요. 폐기물이 있으면 이 폐기물 자체를 가로를 4등분 합니다. 그리고 세로를 5등분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체가 얼마가 되는 거죠? 전체가 20덩어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구획을 나눈다는 소리는 이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구획을 나눈다는 소리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4등분 그리고 세로 5등분 총 20덩어리로 나타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을 때 시료 축소 방법 3가지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축소 방법 3가지를 묻는 게 훨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52번의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그리고 53번 문제 보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적인 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핵심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협약이 되나요? 바젤 협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젤 협약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53번처럼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기 중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화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폐기물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취급하기 쉬운 물질을 만든다. 나번에 오염물질의 손실과 전달이 발생할 수 있는 표면적을 감소시킨다. 다번에 폐기물 내의 오염물질의 용존성 및 용해성을 증가시킨다고 그랬어요. 용존성이나 용해성을 감소시키는 게 안정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안정화를 시킨다는 소리는 대부분이 고형화를 시켜서 안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오염물질의 독성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적환장이 필요한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적환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죠. 그럼 적환장은 뭐죠? 자, 우리가 소용기를 사용했을 때, 소용량의 차량을 이용했을 때, 그리고 저밀도 주거지역, 그리고 쓰레기가 어질러지거나 불법 투기가 심할 때, 그리고 처분장이 멀 때, 우리가 중간에서 우리가 그 쓰레기가 발생되는 무게 중심에서 임시로 쓰레기를 저장하는 장소를 적환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가번에 수집 장소와 처분 장소가 비교적 먼 경우 맞습니다. 작은 용량의 수집 차량을 사용할 경우 작은 맞죠? 작은 규모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작은 맞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폐기물 수거에 대형 용기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대형 용기를 사용한다는 소리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기물이 한꺼번에 많이 모아지면 바로 처분장으로 보내는 게 가장 유리하죠.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적환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방음 대책을 엄험 대책과 전파 경로 대책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엄험 대책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가번에 소음기 설치, 나번에 방음벽 설치, 다번에 공명 방지, 라번에 방직 및 방사율 저감이 됩니다. 자, 56번에서는 몇 번이 정답이 되나요? 56번에서는 나번에 방음벽 설치가 정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소음기 설치라든지 공명 방지, 방직 및 방사율 저감은 엄험 대책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음 통계 레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에 L50은 중앙치라고 한다. 나번에 L10은 80% 레인지 상단치라고 한다. 다번에 총 측정 시간에 N을 초과하는 소음 레벨을 의미한다.
라번의 L90은 L10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 그리고 58번 아파트 벽의 음향 투과율이 0.1%라면 투과 손실은 여러분들 투과 손실 구하는 식은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니에요. 투과 손실은 10로그, 로그라는 것은 계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10로그 투과율분의 1이에요. 그래서 투과율이 지금 0.1%로 주어졌으니까 대입을 했을 때는 0.001을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로그 0.001분의 1. 따라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30, dB라는 단위를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0데시벨이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높은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나타나는 직업병으로 4000Hz 정도에서부터 난청이 시작된다. 여기서 Hg를 Hz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단순 반복 작업보다는 보통 복잡한 사고, 기억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더 방해가 된다. 다음에 혈중 아드레날린 및 백혈구 수가 감소한다. 다음에 말초 혈관 수축, 맥박 증가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잘못 설명된 것은 다번이죠. 혈중 아드레날린 및 백혈구 수가 증가하는 게 특징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번이 되고요.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다공질 허범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 또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공질 허범 재료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공질 허범 재료에 사용되는 것은 안면이 있습니다. 안면이 있고 그리고 유리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포수지 재료가 있죠. 자, 따라서 다공질 허범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라번에 나와 있는 석고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석고보드가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론 문제 두 가지가 있을 때 보통 계산한 문제는 총 60문제 중에서 20문제 전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문제가 출제되면 반드시 한 반 정도의 계산하는 문제는 맞춘다고 생각하고 수험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기에 상당히 곤란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도 간단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들은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 학습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번 자주 보게 되면 그 내용 자체가 친숙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충분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분들 그 강의를 몇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은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입니다. 그래서 복습이 미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날 들은 내용들은 바로바로 복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수험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